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모레 첫 회의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당원 80조를 1심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한 반면 민주당은 역대급 무능한 정권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비대위원 총사퇴 권고를 결정하는 정의당 총당원 투표에 대한 입장과 당 쇄신 방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관련 평가와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주제로 국회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김 의장은 게이츠 이사장과 국제보건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국의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보건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백신 기업에 대해 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성을 주제로 국회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감염병 예방과 퇴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켜 세우며 글로벌 보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근본적인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도 감염병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님의 연설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게이츠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보건 분야에서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 피해를 막기 위해 직무정지 요건을 변경하는 당원 80조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의원 출신으로는 엄태영 전주의 의원과 정양석 전 의원이 참여하고 원외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청년 몫으로 최재민 강원도 의원과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 비대위 전환에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합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었고 압도적 찬성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마친 주 위원장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야당하면서 절박했던 심정으로 정권을 찾아야겠다고 노력하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 되는 일에 뜻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인선한 후 18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80조 개정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정치보복 수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찬성하는 의견과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준희는 당헌 80조의 당직자 직무정지 요건을 현행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해 비대위로 넘겼습니다. 또 전준위에서 좀 더 의원총회 이후에 논의가 진행되길 좀 바랬는데 아무래도 길게 이견으로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비대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아마 전준위에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전준희는 또 기존 강령에 들어있던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를 실거주 실수요자로 수정하는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에서 당헌과 강령 개정에 대해 논의한 뒤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요. 여야의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 서민을 위한 국정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설익은 정책들로 국민 걱정을 사고 있다며 역대급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은 100일간의 입법 정책 활동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졌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했고 민생경제 회복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 속으로의 용산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고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립한 120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93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정운영 뒷받침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발표하는 등의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하고 향후 민생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평가 일색인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사참사는 물론 민생 외면, 경제 무능 등 문제가 끝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여기에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협정을 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준비 안 된 게 아닌가.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봐도 쇄신의 의지는 전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여야는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과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의 부자 감세, 탈원전 정책 등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정책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커 향후 입법 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예산 낭비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산 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해 국가 재정 방만 운영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와 이념 편향 사업, 이권 카르텔, 전시 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 낭비성 지출을 철저하게 근절하겠다는 방침인데 특히 부처별 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일부, 외교부 등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습니다.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낱낱이 짚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침수 피해 대응 등 국정 난맥상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결산국회다 보니 저쪽은 온갖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소위 예산의 집행, 결산을 놓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제대로 잘못된 어떤 그런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는데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방적 한일 관계 개선 추진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합니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공고하고 투표 결과는 다음 4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당내 일각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안이 939명의 유효 서명으로 발의 요건이 적법하게 달성돼 당원 총투표가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31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8월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함께 수해복구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실 관저 사적수주 의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AI 기반 교육 시스템 도입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이태규, 조은희 의원은 AI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교육 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은 AI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교육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섬 주민의 이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도선 공영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단장은 여객선의 보조 항로를 공영화하고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해 육지와 섬의 교통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예고했던 대로 지난 13일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후 당 내용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 전 대표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 연일 여론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측근 이른바 이 윤핵관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으로 또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내후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에 대한 욕설로 윤핵관들에게 자신을 때리라는 지령을 내렸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계곡에 비탄 듯한 발언도 했고요. 취임 100일을 앞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로 25점이라는 박한 점수 줬습니다. 이러한 이 전 대표 여론전에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 전 대표를 옹호를 했지만 너무하다, 당을 흔드는 분탕질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전 대표 이 윤핵관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계속해서 여론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대포가 아니라 이제 미사일을 쐈다 뭐 이런 평가가 네,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방송도 아주 왕성하게 하루 이제 수차례 여론전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여론전도 보입니다. 아주 굉장하게 펼치고 있는 그 모양인데요.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에 본격적인 이제 출범을 알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 비대위의 인선도 비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제 윤핵관으로 지목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에 포함된 걸 저격을 한 건데요. 네.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 유출로 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 당 비상 상황을 선언한 장본인인 권 원내대표가 이 당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냐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내일 법원에 신문이 예정이 돼 있죠? 네, 내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 신문일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과 겹쳤습니다. 그러네요. 이준석 전 대표 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빠르면 내일에도 이 가처분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 법원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요, 이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활동에 이 제동이 걸리게 되고요. 기각이 된다면 이 비대위는 예정대로 운영은 되겠지만요. 이 전 대표가 기각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이 여권의 내분 사태가 조기에 정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윤 정부 취임 100일 되는 날, 그리고 또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문, 그리고 또 가처분 효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정도 내일 나올 수도 있다. 내일도 그 또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이제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강훈식 후보가 사퇴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훈식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이제 충청권 경선에 마친 뒤 이 완주 여부를 고심을 하다가 이제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강 후보 이 당대표 후보 중 이 지지율이 가장 낮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권 경선에서도 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자 사퇴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강 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이 자신의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이 당권 경쟁 구도는 이재명, 이 박용진 후보의 1대1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이제 그 반환점을 돌게 된 상황인데 강훈식 후보가 이제 그동안 얻었던 표, 이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지난 이 대선 후보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이제 사표 처리가 됩니다. 네.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이 이 반환점을 돌긴 했지만 이 강 후보의 득표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사표 처리가 돼도 이 당대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주말 그 전당대회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대세론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토요일 이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서 일요일 충청권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73.28%이고요. 박용진 후보가 19.9%를 이 사퇴한 강훈식 후보가 6.8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80% 가까운 이제 득표를 얻었고요. 이 박용진 후보는 16.96%를, 이 강훈식 후보는 3.35%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당심뿐 아니라 이 민심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강 후보가 얻었던 표가 이제 뭐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뭐 크지는 않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지했던 그 지지층이 있었는데 요 그 민심이 이제 어디로 또 향할지도 관심이죠.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이제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용진 후보와 이제 97세대 주자로 꼽혔죠. 네. 하지만 이제 강 후보의 지지 표심을 박용진 후보가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강훈식 후보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박용진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고요. 또 강 후보와 박 후보가 이 단일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그 민주당의 그 심장부라고 불리는 호남 경선이 또 예정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 경선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네. 이 호남권 권리당원 수만 이 42만 명으로 이 전체 권리당원의 이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엔 이 호남에서 승기를 잡으면
지금까지 이 경선 결과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문에 호남 지역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순회 경선 막판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 박용진 후보가 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여전한 습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빌 게이츠의 이번 국회 방문과 연설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스마트 기부를 주제로 강연한 이후 9년 만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국제 공조를 주제로 한국의 역할 확대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끝내고 미래 보건 재앙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할 적임자입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 단상에 오른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 코로나19 등 미래 감염병의 대응과 대비를 위해선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하에 이런 일들을 해나가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 9분간 진행된 빌 게이츠의 연설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끈 모습이 있었는데요. 연설 중간중간 바로 이렇게 왼손은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 오른손을 움직여가면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인데요. 바로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악수를 해서 결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알고 보니 2008년 5월 방한 당시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인사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악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빌 게이츠 이사장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연설 후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역시나 이렇게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년 전 박 전 대통령과 악수 당시에 결례 논란이 일었던 걸 의식했던 걸까요? 오늘 아침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를 할 땐 황급히 바지에서 손을 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 국회 방문 이후 여의도에서 기업인들과도 만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도 환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9년 만에 재방문이 코로나19 국제 공조여서 또 주머니에 한 손을 넣는 여전한 모습이어서 반가워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번 방안이 확실한 국제 공조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정치적 금도와 싸가지론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저격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이후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선 중진급 인사들이 언론과의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제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청년 정치인이 아닌 노회한 정치꾼의 길을 가고 있다. 막말에 떼쓰는 모습이 딱하다. 이준석 신드롬은 끝이다. 이렇게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오선의 정우택 의원이 이 전 대표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면서 비판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양도구육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양의 머리를 흔들고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저는 직격한 것이다. 이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와 품성으로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올바른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답답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저격한 건 정치 도의와 금도라는 루비콘강을 넘은 것이라고 직격한 정우택 의원. 특히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문제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기자회견 때 일체의 언급이나 주장조차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당의 이런 위기와 비상 상황을 유발한 원인이 이 전 대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작심회견 이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취임식 때도 자신의 자리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자리였다며 그 또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게 아니었나 싶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취임식 때 윤 대통령 뒤쪽으로 당시 민주당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의 모습만 보일 뿐 이 전 대표가 보이지 않게 배치한 것도 윤심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윤 대통령을 향한 이 전 대표의 이런 거침없는 저격과 폭로에 당내 일각에선 싸가지론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히려 그 점에 지지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좋게 말해서 센 표현, 좀 나쁘게 말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게 뭐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준석의 싸가지 없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스타성이 있는 거죠. 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공식 출범을 했고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일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을 흔들고 있는 양측의 여론전에 법원과 국민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전준위가 오늘 당원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조승현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민주당 전준위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당원 80조, 원래는 그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한다 이런 그 내용이었는데 하급심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하기로 이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 이제 찬반 의견이 갈렸다고 들었는데요. 전준위가 개정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제로 그 확정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기소가 아니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직무 정지하는 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북 사건하고 그 북송 사건을 이런 빌미로 해서 종북몰이를 지금 하고 있고 먼지털이 수사를 이제 검찰하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또 전 정부 이사들 지금 쫓아내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찰 공화국이 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무작위 기소를 할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당원 개정한 거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든 아니면 계속 뭐 의혹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시민단체가 그걸 고발을 해버리면은 검찰이 이제 무작위 기소를 해버리면 전부 이제 당직이 정지가 되는 직무 정지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못 믿겠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당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일 비대위에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비대위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무위를 열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위인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위는 생략하고요. 전당대회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확정이 될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번 전대를 계기로 세대 교체와 통합을 내세웠는데 그 어대명이 더 공고해지면서 세대 교체도 흥행도 갈등 해소도 없는 산무 전당대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적인 관심을 좀 드높일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게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당대 결과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나 2018년 전당대회를 보면은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부산 같은 부울경에서는 부울경을 갔는데 부산에서 50%가 투표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다 보니까 좀 박진감이라든지 긴장감 같은 게 좀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민주당 당원들인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이 열망도 강렬하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당대표 후보들 나이가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교체 얘기도 이제 별로 어필을 못한 것 같지만은 최고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년도 있고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계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옛날같이 계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공천에 대한 이제 막연한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8월 28일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29일이 되면 바로 급속도로 통합된 민주당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외교, 국방, 민생 등 여러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전격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게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인적쇄신 관련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데 이게 좀 부적절하게 인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표명을 전제로 관계 개선한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 개복을 그런 거 사죄 없이 관계 회복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광복절이라든지 3.1절에서 연설을 하실 때는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해자하고 피해자라는 이런 역사적인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지나도 불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일본을 규탄하고 사과를 유도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관계 회복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런 메시지가 없고 저자세인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공무를 복납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강요들이 신사참배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인적쇄신 같은 거는 인적쇄신을 한다고 뭐 그런 대통령 스타일이 바뀌지 않느냐, 이 국정운영의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로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청와대가 잘 안 돌아가고, 청와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실 직원이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안에 대통령실 안에가 무력감과 무능에 대한 이런 걱정이 공포감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얘기가 언론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그저께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인적쇄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은 제가 이제 갔은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정말 모든 직원들이, 청와대 직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고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방역 대응은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평가가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지금 해이한 분위기라든지, 지금 폭우로 인한 수해 대응이라든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경제 대응이라든지 모든 걸 제대로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적쇄신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인적쇄신도 핀셋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이게 아주 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고 기계 있는 모습을 검사일 때 보여줬을 땐 국민들이 좋게 봤지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한테 고개 숙이고 항상 낮은 자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적쇄신하고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모시고 당 관련 현안과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당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이제 패배 이후에 당이 이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쇄신 일환으로 비대의원 총사퇴 권고를 결정하는 총당원 투표안이 실시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서 이제 이달 말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31일부터 이제 4일까지 실시가 되는데 정의당 의원 6명 중에 지역구 의원,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그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의 이제 비례의원인데요. 의원 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투표가 실시된 게 우리나라 그 정당 사상 유례가 이제 없었던 일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정의당이 이제 총선 이후로 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좀 만들어졌는데 네. 당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들이 주로 당의 지도부들에 의해서 발생을 좀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당의 위기가 좀 극대화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재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표단들은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의원단들이 지도부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뭐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이냐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총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분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당원 투표안이 이게 사퇴 권고인 만큼 이제 구속력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네.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비례대표 자진 사퇴 요구가 이제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 이제 의원님만 자진 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사를 이제 비쳤었고 나머지 이제 4분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거부 의사를 이제 밝힌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그 총사퇴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5%를 채우는데도 이제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예단을 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시기가 이제 뭐 곧 있으면 바로 국감도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의원들로서는 중요한 시기인데 네. 지금 어떤 방식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일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총투표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의견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거기에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달 이제 4일에 투표가 끝나고 또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국감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의원을 참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네, 복잡하고 네. 얽힌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정의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좀 혁신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총당원 투표로 가게 된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듣고 싶고요.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정의당이 혁신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지 솔직하게 좀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난 총선이 지나고 나서 네. 실제로 당내에 이제 혁신위가 꾸려져서 다양한 논의를 3개월에 거쳐서 뭐 모든 방안들이 좀 제출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당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이 이제 당 내부를 향해서 네. 혁신은 아닌 것인데 이제 현재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원체 그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양당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이제 드러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네. 실제로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또 정의당이 해야 될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정의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네. 다만 짧은 비대위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곧 있으면 진행될 차기 지도부에서 그동안에 당에서 누적돼 있던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저는 다시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일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을 맞는 날인데 여당이 이제 혼란이 굉장히 좀 많이 가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자리가 이제 4석이나 이제 지금 뭐 비어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의원님 소속이신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공석인데 윤석열 정부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렇게 최단기간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경우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저는 이 지금 현 정부를 평가하자고 하면 지지율만큼의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정부가 있는 거야? 무정부 상태 아니야?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뭐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태이고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재지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현안도 정말 많은데 뭐 실제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뭐 상황에서 결국은 자진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어디에도 공정과 상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현재 정부의 총체적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정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재난 시기인데 이번에 폭우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나 그다음에 그 뭐 비서실의 태도를 봤을 때 정말 저게 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인지 비가 오는데 그러면 퇴근 안 합니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잘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당은 이제 정부의 그 100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왔던데요. 그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그 정책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군요. 사회적 약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아마 시민들이 떠오르는 건 그 대통령실 이전, 그 다음에 뭐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뭐 인사 참사, 뭐 이런 것 외에 현 정부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좀 더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전장현의 투쟁,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특히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강 의원께서 그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고 또 경찰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도 덩달아 듣고 싶습니다. 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국회 패싱을 뒤로 하고라도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또 법률을 무시한 위법 행위라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현행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지금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는데요. 네. 통상 40일이 입법 예고 기간인데 4일로 단축했고요.
더욱이 경찰국장에 임명된 사람이 노동자 단체를 이적 단체로 둔갑시키고 동료를 팔아넘겼다고 하는 지적을 받는 프락치 의혹 지적받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더욱이 이제 당사자들인 경찰들이 자기 의견을 좀 포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쿠데타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행안부 장관의 태도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는 독재 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 도구였던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를 해체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다시 그걸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31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는 면에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지금 이양이 돼서 이제 경찰의 이 역할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실은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야지 행안부 밑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었는데 시행 이제 3년이 이제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과연 그 직장 내의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보완될 그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큰 기업, 대기업 이런 곳에서는 교육도 제대로 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그 회사 내 노력들도 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전체 신고된 건수가 17,978건인데 개선 지도가 내려진 게 11.5%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51.7%가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특고나 뭐 이런 데여 가지고 법 적용 제외 대상 이어서 실제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조차 하기 못하고 그냥 뭐 아예 기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78만 명,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이 704만 명. 그러니까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법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공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4인 미만 사업장 특히 이제 작은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한데 이런 데를 좀 적용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법의 사각지대 소수 사업장에도 이 법이 이제 그 실효가 될 수 있게 이거 좀 확대돼야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완화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재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이제 돌아보면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보건안전 의무만 제대로 갖췄다면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유가족이 목숨을 걸고 단식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 적용이 되고 나서 지금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의 사망자가 14% 정도 줄었고 그리고 건설 현장 사망자 역시 30% 정도 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는 전혀 보건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은 경영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광주 학동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여수에서 고등학교생이 실습하다가 사망을 한 그 사건도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걸 완화시키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하고요. 또 의원님의 앞으로의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정의당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좀 더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비대위에서 쇄신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근본적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들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아래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였었는데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보건과 복지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의존 활동을 하겠다고 또 다짐드립니다. 네, 사회적 약자의 가장 그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 정의당으로 인식이 많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비대위원 총사퇴 권고에 총당원 투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 쇄신 방향, 윤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모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최대 150mm 이상, 제주에도 최대 100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